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4일 새벽이 됐습니다. 전우책입니다. 정말 지난 이틀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오늘은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마저 하기가 싫어졌습니다. 심신이 지쳤다고 할까요? 그래도 이틀 전 새벽에 이 부레와 산책을 할 때 트럭을 일부러 세우고 환하게 웃으면서 다정하게 인사를 하던 젊은 부부에게서 저는 또 용기를 얻었습니다. 메서너폴리스 합정동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그 아파트 앞 골목에서 자주 마주치는 신문 배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저를 볼 때마다 쫓아와서 신문을 한 부 주고 갑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가 작은 모임을 가졌던 서강껍데기 그 음식점의 식당은 꽤 나왔을 만한 이 음식값을 끝내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새벽에 자주 만나는 분들, 그리고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시는 택시기사들, 마을버스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은 다들 서민들이죠. 저는 이분들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을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진실, 그리고 제가 읽은 진실을 말씀드리겠다는 일념으로 말입니다. 자, 사흘 전 12일 북한 김정은이 쏜 미사일 다들 아시죠? ICBM. 이 화성 18형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화성 18형 두 번째 시험 발사에서 북한은 역대 최대 성능을 과시했습니다. 이거 신문이 크게 다루지 않은데 제게는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긴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서밋 이 정상회의에 참석을 한 상태에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주재를 했죠. 화상으로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윤 대통령도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고 있었습니다. 이번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미 본토를 공격하기에 충분한 그러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은 이제 미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갖게 된 것입니다. 많은 언론은 김정은이 이번 화성 18형 발사를 한 것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번 화성 18형 발사로서 지난 정찰위성 실패를 만회하면서 한미 압박과 북한 결집을 시도했다. 그렇습니다.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은 한국과 미국을 압박하는 용도도 되지만 또 한편 북한의 내부 결집 용도로 발사를 하는 것입니다. 북한도 아니나 다를까 체제 선전에 나섰습니다. 이 조선중앙통신 등은 13일 김정은 창관 아래 전날 화성포 18형, 북한은 그걸 화성포 18형이라고 부릅니다. 이 화성포 18형의 시험 발사가 단행이 됐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4월 13일 화성 18형의 첫 번째 시험 발사 후에 90일 만에 평양의 같은 장소에서 다시 발사에 나선 것입니다. 당시 북한은 고체 연료 기반 ICBM을 콜드런치 방식으로 처음 쏘면서 기습 발사 능력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액체 ICBM이 있고 고체 ICBM이 있는데 액체 연료 발사체라면 연료를 주입할 시간이 한참 필요하죠. 그런데 고체 연료일 경우에는 미리 연료가 채워져 있으니까 그런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이 고체 연료 미사일이 액체 연료 미사일보다 발사 직무를 포착하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미리 준비된 상태에서 미사일만 끄집어내서 그냥 쏘아버리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원통형 발사관, 그걸 캐니스터라고 그러죠. 이 원통형 발사관에 보관이 되는 고체 연료 ICBM에서 콜드런치 방식까지 적용이 되면 더 은밀하게, 더 신속하게 발사할 수가 있습니다. 주로 3분 단위로 모든 단위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거의 15분 안에 발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 세부 수치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이전 시험 발사 때보다 성능이 향상됐음을 과시를 한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발사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사일이 최대 정점 고도 6648.4km까지 상승을 하며 거리 1001.2km를 4491초간 비행을 해서 조선 동해 공해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 6648km까지 올라갔다. 그게 어느 정도일까요? 지구의 반지름이 6400km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지름보다 조금 더 올라간 겁니다. 그만큼
우주 공간으로 치솟았다가 지구가 이렇게 둥그면 그 반지름만큼 치솟았으니까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 우주 공간으로 올라갔다가 1000km 떨어진 그 고각 발사를 하면 바로 옆에 약간 이동을 해서 다시 낙하를 하면 1000km 떨어진 동해상에 떨어진 것입니다. 문제는 4491초간 비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쏜 미사일 중에는 최장기간입니다. 말하자면 이번 화성 18형은 정점 고도와 비행시가 모두 그동안 북한 ICBM 발사에서 최고 기록에 해당합니다. 1시간 넘게 비행을 한 겁니다. 앞서 최고 수치는 지난 3월 16일 화성 17형이 기록한 정점 고도 6045km, 비행시간 4151초였습니다. 그 역시 1시간을 넘었죠. 지난 4월 화성 18형의 첫 시험 발사 때는 1000km를 날아가면서 정점 고도는 3000km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덕위에 찬 일종의 공갈을 늘어놓았습니다. 제가 보기에 명백한 공갈입니다. 이렇습니다. 우리 공화국 핵 전략 무력의 신뢰성에 대한 의심할 바 없는 검증이 됐다. 자,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문제는 또 있습니다. 지난 4월 1차 시험 발사 때처럼 이번 역시 3단 로켓 중에 1단부는 정상 각도로 발사가 된 겁니다. 정상 각도로 이렇게 발사가 됐는데 이번 역시 2, 3단부는 고각으로 발사가 됐습니다. 그래 정상 각도로 올라가서 고각으로 치솟아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발사에서는 지난번과 달리 1단 로켓 연소 종료 후에 이른바 시간 지연 분리 시동 방식, 즉 관성 비행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북한의 이번 발사는 대미 위협 수위를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시간이 그만큼 단축이 되니 말입니다. 고체 인력 기반 화성 18형은 지하 시설에 숨겨놨다가 유사시 즉각 발사할 수 있는 데다가 미 전역을 겨눌 수 있다. 이렇게 관측이 됐습니다. 정상 각도로 발사하면 탄도 중량이 1000kg이 되는 플루토늄 원자탄을 싣고, 그 플루토늄 원자탄은 일반적으로 우라늄 원자탄과 달리 아주 덩치가 큰 원자탄입니다. 이 1000kg이 되는 플루토늄 원자탄을 싣고 15,000km 이상을 비행할 수 있는 엔진 출력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 거만한 발사체다 이 얘기입니다. 이 정도 무기가 실전 배치가 된다면 이제 미국은 직접적인 위협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것이냐 하는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아주 오래전에 드골이 핵을 개발하겠다 이랬을 때 존 F 케네디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때 드골이 한 유명한 얘기가 있죠. 미국은 파리를 지켜주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것이냐? 난 아니라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핵을 개발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미국 역시 이번에도 서울을 지키기 위해 뉴욕을 희생시킬 것이냐는 질문에 봉착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지금부터 말로만 해오던 딜레마가 이제 진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김정은은 관심사였던 고추력의 중대형 고체 로켓 모터의 개발을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모터가 비록 러시아의 기술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그래서인지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이 시험 발사 결과에 대만족을 표시하고 성과에 대해 기쁨에 넘쳐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김정은이 크게 웃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심산인지 아니면 실패할 것을 염려해서인지 김주애를 대동을 하지 않았더군요. 북한은 그간 한미동맹이 복원되고 연합훈련이 공개되고 그리고 미국의 전략무기들이 한반도 주변에 속속 등장할 때마다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과 그리고 핵잠수함 한반도 전개, 이 핵협의그룹 NCG라고 그러죠. NCG 첫 회의 때마다 압박감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미국과 남조선은 공공연히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핵무기 사용을 모의하려고 획책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역 증세를 사상 초유의 핵전쟁 접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변화가 있습니다. 김여정이 우리를 대한민국으로 2차례 불렀죠. 그런데 13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서 우리를 다시 남조선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김여정이 지난 10일과 11일 연이틀 담화에서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 또 대한민국 족속이라고 표현을 했을 때 우리가 깜짝 놀랐죠. 남조선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부르니 이제 별개의 나라로 살아가자 이렇게 하는 것이냐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시 남조선으로 바뀐 겁니다. 북한 주민을 상대로 남조선, 대외적으로는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한 것일까요? 자, 이번에는 다시 정치 얘기입니다. 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제안한 1호 쇄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죠. 그건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구에도 없는 얘기,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체포 특권 포기가 그런 쇄신 안건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 안을 놓고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합회 의총에서는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추인을 시도를 했는데 그만 불발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총에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해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위와 원내 지도부 비상은 여지없이 추락했습니다. 12일 혁신위원장 김은경은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런데 소속 의원들은 그 말 있고 나서 하루 만에 그 수용을 사실상 거부를 한 것입니다. 원내대표 박광호는 입장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곡하게 제안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 이 박광훈이 말에 묘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그런데 그 말이 앞에 이 정당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일단 앞으로 국회로 오는 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을 시키자 하는 제안입니다. 그는 이 제안이 1호 쇄신안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기 바란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다. 솔직히 이 나라 좌파들에게 윤리성을 따진다는 게 이제 사치로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온통 범법투성이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당대표 이재명에게 물음표가 붙은 범죄 혐의가 몇 개입니까? 그 하나하나가 중형이 대부분 예상되는 범죄이며 언론의 추적으로 많은 진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의혹 수준을 넘어선 범죄입니다. 검찰에게 오히려 입증 책임만 수국이 부여된 이미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난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그렇죠. 그리고 정자동 사건도 있습니다. 백인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의 추적으로 이미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입증 책임을 진 경우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얼마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증거를 제대로 갖다 붙이느냐 그것만 남은 거죠. 이재명은 이미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어서 일주일에 2~3차례씩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8일부터는 한 주는 2번, 한 주는 3번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도 이재명은 태연히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야당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만 지금 민주당의 20명입니다. 윤관석 의원 같은 분을 빼고도 말입니다. 이러니 코인게이트를 일으키고 탈당을 한 김남국의 죄가 오히려 가벼워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김은경이 내놓은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박광호는 불체포 특권 포기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 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 싸움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요,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상민 의원, 저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는데 오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완전히 잘라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결의를 했더군요. 자, 이 솔직히 혁신위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부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 것을 포기한 것은 자신들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구속영장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자기에게 검찰의 공격이 시작이 될지 모르니까 그 공포는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미 6월 26일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 당론으로 부기를 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 뒤에 불체포 특권 포기 안건은 의총에 올라오기까지 2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추인이 불발된 것입니다. 과연 진짜 부일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이 지킨 국회의원의 권리에서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는 건 안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정말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인 것이 부담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광훈 원내대표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비록 달았지만 여전히 이재명의 눈치가 보인 것입니까? 우선 체포동의안 문제는 핵심적인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니까 말입니다. 그 이재명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실에서 자신이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고 당당히 검찰과 맞서겠다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1호 쇄신안이 불발한 상태에서 지금 혁신위원회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호 쇄신안의 의총 추인이 사실상 좌초를 한 상황에서 향후 활동 동력을 급속히 상실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자 준비를 한 2호 쇄신안입니다. 그런데 이 2호안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한 말로 이 2호안은 하나마나 얘기입니다. 민영배는 무기력해 보였던 민주당을 구한 영웅이 됐죠. 위장 탈당의 대표 선수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영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호, 3호 민영배는 언제든 나올 테니 말입니다. 자, 이번에 말도 많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연관됐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면담을 하겠다. 대진연이라는 잘 알려진 친북 대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대진연 단체 2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13일 오후 3시에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막상 원희룡 장관은 폴란드에 가고 없는데 말입니다. 경찰은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13명을 퇴거 불응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청사 입구에서 준비한 소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소형 플래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정농단 원희룡 사퇴하라. 윤석열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실을 밝혀라. 참, 그러니까 이 야당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라면 저런 플래카드를 쓸 때는 무엇을 근거로 썼을까요? 어제 저도 이 문제로 박지원과 대담을 하던 중에 KBS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회자의 편파적인 진행에 항의하는 총구를 벌여야 했습니다. 강화 IC를 요구한 민주당을 설명을 하는데 그 진행자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게 조선일보가 만든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 후에 제 유튜브 방송에 몰려온 수많은 댓글 부대, 정말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게 선동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댓글 부대 말입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이날 체포된 대진연 회원 13명 중에 12명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개딸이 시대가 온 것입니까? 이들은 국토부 청사 입구에서 약 1시간 동안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다. 지금 즉시 중단해 주기 바란다는 고집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이 손 마이크를 들고 말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진연은 바닥에 앉아 스크럼을 짰고 그리고 연행되지 않으려 들어눕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나라 대학생들을 이처럼 판단력과 변별력을 잃게 만든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상식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하여튼 이 와중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원안 대신에 대안 노선을 냈던 업체들이 있죠. 그 업체들이 외압이 없었다, 기술만 고려했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습니다. 장인오을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을 기존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하는 대안을 제시한 민간업체는 문재인 정부 때 용역을 수주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존 종점은 저 위쪽에 있는, 지도상 위쪽에 있는 양서면인데 그걸 아래쪽으로 강상면으로 바꾼 겁니다. 이 회사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속도로 노선 변경은 현장 방문 이후에 종합적인 기술적 검토를 통해 결정한 것이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안 마련 과정에서도 외압이나 국토부의 별도 지시는 없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답일 겁니다. 하긴 이 업체가 대안을 마련할 때는 문재인 정권 때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이 업체에게 용역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때 검토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 원희룡 장관이 여기에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었습니다. 원희룡은 어제 제가 KBS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관 취임 사흘 뒤에 비로소 대안 노선 보고를 처음 보았습니다. 그러니 개입할 여지가 없었죠. 그런데 이 업체가 제안을 한 강상면 종점, 이 JCT 인근에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선산 등 땅이 있는 곳으로 야당은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세면에 있는 원안의 종점을 강상면으로 옮길 때는 김건희 일가의 땅을 위해서다. 그런 특혜 의혹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에서 발주한 용역으로 사실상 문재인 정권 때 나온 이 대안 노선에 새 정권이, 윤석열 정권이 언제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입니까? 어제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양평군 현장 기자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현장 설명은 2021년 4월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 종점이었던 양서면과 변경된 종점인 강상면, 그리고 양평군에서 설치를 요구했던 강화 인터체인지가 설치되는 운심리 인근에서 현장 점검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토부 도로국과 용역에 참여한 민간업체가 고속도로 건설 예정 현장에서 직접 특혜 의혹 해명에 나선 것입니다. 작년 3월 용역을 맡은 업체는 둘이더군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타당성 조사에서 교통 분석은 경동 엔지니어링이 했습니다. 그리고 도로 부분은 통해종합기술공사가 용역을 맡아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날 통해종합기술공사 이상화라는 부사장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타를 통과한 원안은 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이 길었다. 이 원안은 우선 상수원 보호구역과 생태보호구역을 지나는 구간이 길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양평군이 요구한 강화 인터체인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노선을 대안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화 인터체인지를 주장한 쪽에는 당시 민주당 출신 군수였던 양평군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이상화 부사장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원안은 터널과 터널 사이 1.2km 구간 40m 높이 교량의 분기점이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용역업체는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도로를 잇는 것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교통량이 많아져서 터널 확장 공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시공 난이도가 높아서 종점을 옮겼다. 이상화는 또 이런 설명도 부연했습니다. 양평군 용어대로 운심리의 강화 인터체인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능선을 타고 이어지는 342번 지방도와 연결시켜야 하는데 이곳은 도로가 꾸불꾸불하고 교통량도 많지 않아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니까 강화 인터체인지를 설치하면서 배후 인구가 많은 강상면 쪽으로 노선을 정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배후 인구가 2만 이상의 차이가 나니 말입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고속도로 중점을 양서면에서 강상면의 남양평 인터체인지 인근으로 옮긴 데 대해 업체 측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양평 인터체인지 인근부터 남쪽의 광주 원주 고속도로까지 터널과 교량이 계속 반복이 된다. 공사가 가능한 지점을 찾은 것이 지금 알려진 강상면 중점이다. 민간 업체들은 지난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 보고회에서 중점 위치를 남양평 인터체인지 남쪽 2km 지점 강상면으로 국토부에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 분기점 위치는 같은 강상면이지만 남양평 인터체인지 북쪽 1km 지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어제 제가 KBS에서 이 비싼 말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습니다.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인터체인지와 달리 분기점 JCT는 소음과 분진 등 피해가 심해서 땅값이 오히려 떨어진다. 특혜를 주려면 남쪽 안을 밀어붙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강상면 중점인 JCT는 흔히 하는 말로 인터체인지처럼 자동차들이 출입을 하지 않아서 집가 상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동차의 소음과 분진으로 집가가 하락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이날 국토부 관계자는 도로 노선이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려면 관계기관과 그리고 주민들이 의견 수렴을 마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타당성 평가 과정 중으로 노선 변경이 확진된 것은 아니다. 그 관계자는 원희룡 장관이 느닷없이 들고 나와 이 풍파를 일으킨 사업 백지화 발언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같은 전례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사업 취소에 대한 행정 절차는 내부 검토 중이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당 노동개혁특위가 주최를 한 실업급여 공청회에서 여성 폄하 발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청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실업급여 담당을 하는 공무원이 한 말이 이렇습니다. 남자분들 경우 장기적으로 일하다가 갑자기 실직한 분들은 어두운 표정으로 오시는데 여자분들 계약기간 만료 젊은 청년들은 이 기회에 쉬겠다고 한다. 문제는 바로 그 공무원의 발언을 다시 정책위 의장이 받은 것입니다.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박대출은 이 말을 인용을 해서 산학연 포럼 초청 강연에 나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한 부류는 아주 어두운 얼굴로 온다고 한다. 일하고 싶은 실질적 구직자다. 또 한 부류는 아주 밝은 얼굴로 온다고 한다. 실업급여를 받아서 명품 선글라스를 끼고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게 솔직한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실제 신문에도 그런 일들이 자주 보도가 되니 말입니다. 6개월 일하고 어떻든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고 또 6개월 일하고 또 해고를 당해서 실업급여를 받는 그런 청춘들 말입니다. 자, 박대출 의원이 이렇게 얘기를 하자 3.8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했던 분이죠. 옥지원이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남성은 성실한 일꾼, 여성은 사치하는 된장녀 프레임이냐. 실업급여 얘기에 남자 여자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다. 정말 화가 몹시나 모양입니다. 솔직히 총선을 멀지 않았는데 온갖 말로 표를 잃고 있습니다. 정말 왜들 일입니까? 그 전에 편가르기 갈라치기로 정권을 유지한다며 문재인 정권을 공격했던 보수정당에서
이런 편가르기 발언이 나오는 걸 보니 언제 정신을 차릴까 정말 아득합니다. 자,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군요. 그런데 정말 많은 이들이 저와 이 유튜브 방송을 공격합니다. 내일을 고민하는 중에 있습니다. 솔직한 심정입니다. 지금까지 전은식이었습니다.